자, 여러분 62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62페이지부터는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쭉쭉 넘기세요. 여기는 아주 쉬운 부분이고요. 68페이지부터는 아예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68페이지 나와 있는 해산도 쭉쭉 넘기세요. 여기는 뭐 용어 정리도 할 필요도 없고 74페이지 벌칙은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부터 할 게 없어요. 자, 근데 75페이지 보세요. 자, 물건이 있습니다. 물건이 있는데 여러분 제 백조를 보세요. 주물과 종물이라고 써 있어요. 백조. 여기 부분은 저랑 같이 꼼꼼히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쪽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주된 물건을 줄여서 주물이라고 하고요. 종된 물건을 줄여서 종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주물은 그 밑에 해서 써 있죠. 주물은 주된 물건이고 종물은 종된 물건인데 여러분들이 물건을 파실 때에는 주된 물건을 파실 거예요? 종된 물건을 파실 거예요? 주물을 팔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 여기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이거를 맞춰보셔야 되는데, 자, 제가 용어 정리를 엄청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게 손목시계예요. 자, 손목시계죠. 그러면 여러분, 손목시계가 이 전체가 손목시계예요? 여기만 손목시계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여기를 시계줄이죠. 근데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이게 손목시계예요. 벽시계, 벽에 붙이는 시계. 여기 손목에 붙이는 시계죠. 손목시계죠. 이게 손목시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해볼게요. 사장님, 손목시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요것만 줘요? 요것도 같이 줘요? 시계줄도 같이 오죠, 이렇게. 근데 반대로 해봅시다. 사장님, 시계줄 주세요. 그럼 손목시계가 따로 가요? 같이 가요? 그냥 시계줄만 줘요? 그러면 자, 어느 게 원칙이냐면 이게 원칙이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외국에 가서 제일 당황해하는 게 뭐냐면 김치찌개를 외국에 가서 시켰다. 그러면 밑반찬이 나와야 안 나와요? 제가 스리랑카 아니다. 싱가포르에 갔는데 거기에 땅콩이 나와 있는 거예요. 땅콩을 주워 먹으려고 하니까 블로그에 써 있는 거예요. 주워 먹으면 돈 낸다. 그래? 물티슈가 있는데 그걸 뜯어 쓰려니까 쓰면 돈 낸다. 외국에 가면 여러분 주문한 물건 외에는 나와야 안 나와요? 이게 우리 사고방식에 필요한 거예요. 싱가포르에도 영국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킨 거 외에는 따라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를 시켰다. 그럼 김치찌개가 나오고 나머지가 나오면 이건 또 추가로 돈을 받아야 안 받아요, 걔네들? 다 받죠? 맞죠? 시킨 물건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손목시계를 시키면 이것만 파는 거죠. 시계줄을 달라고 그러면 시계줄 요것만 파는 거죠. 근데 이게 원칙인데 자, 우리는 김치찌개를 시키면 밑반찬이 따라 나오죠. 뭐도 따라 나와요? 공깃밥도 따라 나오죠.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백조를 보세요. 백조 제2항 보시면 종물은 뭐의 처분에 따른다?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아까 보셨죠? 손목시계를 시키면 시계줄이 따라온다며요. 근데 시계줄을 시키면 손목시계가 안 따라온다면서요. 그럼 뭐가 주물이에요? 예, 손목시계가 주물인 거죠. 이게 주물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종물입니다. 그러면 외국식은 시계줄을 시켰으면 시계줄만 주고 손목시계를 시켰으면 손목시계만 갑니다. 그런데 무슨 규정이 있기 때문에?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손목시계를 시키면 시계줄도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니까 따라가는 거죠. 근데 여기는 주물은 종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종물만 파는 거죠. 이게 주물과 종물 이론입니다. 그러면 물건이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두 개죠. 손목시계 하나! 시계줄 하나. 됐죠? 자, 그러면 김치찌개하고 공깃밥 뭐가 주물입니까? 김치찌개죠. 공깃밥을 시키면 뭐만 나와요? 김치찌개 시키면 뭐가 같이 따라 나와요? 공깃밥이 따라 나오죠.
맞지요? 그래서 김치찌개가 주물이고 공깃밥이 종물입니다. 되셨어요? 예, 자, 그런데 제가 실제로 역삼동에 변리사 학원이 있어서 제가 몇 년 전까지 거기다 강의를 하다가 이제 한양대 변리사반 강의를 하고 이제 그만뒀는데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그만둔 건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역삼역에 가서 강의를 하다가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김치찌개 집을 갔어요. 근데 사장님이 김치찌개를 딱 메뉴판을 보니까 6,000원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했어요. 근데 사장님이 뻘뻘뻘 와가지고 밥은요? 여러분 이렇게 밥은요 물어보면 여러분 당황이 안 해요. 뭘 당연한 걸 물어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줘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투명스럽게 안 하고 되게 차가게 줘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딱 밥을 먹고 계산하고 나가려는데 사장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7,000원? 6,000원인데 왜 7,000원이요? 하니까 그 밑에 써 있는 거예요. 공깃밥은 별도. 공깃밥은 별도였어요. 그러면 사장님이 왜 그런 일을 했냐? 변리사 학원에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당뇨나 여러 가지 건강상 문제로 쌀밥을 못 먹는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김치찌개를 시키면 무조건 공깃밥이 따라 나가니까 7,000원이 돼버리잖아요. 따로 밥을 싸워가지고 먹는데 너무 미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깃밥을 빼고 필요한 사람만 추가로 1,000원을 더 받고 밥을 싸온 사람은 그냥 먹어라 라고 사장님이 그런 배려 속에서 이제 금액이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김치찌개가 주물이었죠. 공깃밥이 종물이었죠. 그런데 종물은 주문의 처분에 따른다고 했었죠. 근데 지금 따라왔어요? 안 따라왔어요? 그럼 이건 무슨 규정이겠어요? 그렇죠.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종물은 주문의 처분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그분이죠. 김치찌개를 시켰는데 공깃밥은 안 따라온 거죠. 별도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이런 게 시험의 포인트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있진 않겠죠. 근데 그러면 공깃밥만 따로 시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러면 여기서 추가로 볼게요. 자, 위로 올라갈게요. 여러분 백조 1항인데 이거 여러분들 올해 시험에 나왔어요. 제가 진짜 중요하다고 했는데 올해 시험에 진짜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백조 1항인데 여러분 별표를 3개 치셔서 부속이란 단어에다가 별표를 3개 치세요. 부속.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속. 이게 다른데 용어 정리가 없단 말이에요. 자, 부속과 부합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꼭 아셔야 되는데 올해 시험 문제도 부합과 부속을 나누는 문제를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나중에 물권법까지 가셔서 통합적으로 정리해서 제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는데 개념은 좀 압시다. 여러분, 자, 부속이라는 단어와 부합이라는 단어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혹시 부속품이라고 들어봤어요? 부속품. 부속품은 뭐냐면 붙였다가 뗐을 때 본래 성질이 남아있는 게 부속품이에요. 그러면 자동차에 타이어를 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분리를 해서 뗐어요. 타이어의 성질이 없어져야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그럼 그걸 뭐라고 그런다? 부속품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거기 부속이라는 개념을 밑줄 그으세요. 물건을 부착시켰다가 분리했을 때 본래 성질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계줄을 손목시계에 부착시켰다가 떼면 시계줄의 성질이 사라져요? 계속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이게 뭐예요? 부속이에요. 공깃밥을 김치찌개에다 같이 나가려다가 다시 뺐어요. 그러면 공깃밥의 성질이 사라져야 계속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이게 부속이라고요. 그러면 그 밑에 부속물을 보세요. 물건을 부착시켰다가 분리했을 때 본래의 성질을 가지는 물건을 말한다. 타이어를 자동차에 부착시켰다가 분리했을 때 본래 성질이 계속 유지된다. 타이어는 자동차의 부속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합이라는 단어를 볼게요. 부합은 부착시켰더니만 뭐 해져버린다? 하나로 합쳐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동차에 페인트를 칠했어요. 그러면 마르고 난 다음에 떼어내면 페인트의 성질이 남아있어요? 없어져요? 그게 부합이에요. 본래 성질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게 부합입니다. 자, 되셨고요. 그래서 요거는 보자. 잠깐만요.
물권법을 잠깐만 보실래요, 여러분? 물권법 책을 사셨으면. 자, 물권법에 보시면 부합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27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27페이지. 자, 27페이지 보시면 우리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할 거예요. 부합과 부속이 있는데, 자, 부합과 부합물 해가지고 부합 보세요. 물건을 부착시켰다가 분리했을 때 본래 성질이 훼손되거나 과다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것. 그래서 부합물을 써놨죠. 페인트를 자동차에 뿌렸다가 분리했을 때 페인트의 본래 성질이 훼손된다. 페인트는 자동차에 뭐 하는 것이다? 부합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부속물은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물과 종물은 부합물이에요? 부속물이에요? 분리시킬 때 본래 성질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그럼 이건 부속물이에요? 부합물이에요? 부속이에요. 그래서 조문을 다시 갈게요. 75조. 자, 100조입니다. 1항.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항상 사용하는 것에 공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이 종물입니다. 부속물이 종물이에요. 분리시켰을 때 본래 성질이 남아있을 때 그게 종물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자동차의 타이어는 부속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자동차의 페인트는 종물이 아니에요. 이건 종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동차 그 자체가 돼버립니다. 아셨어요? 분리시킬 때 본래 성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 부속과 부합의 개념을 좀 나눠서 보시는데,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하나 더 드려볼게요. 땅에다가 나무를 심었어요. 자, 10년이 지났습니다. 뿌리가 굳건하게 섰죠. 부합물이에요? 부속물이에요? 부합물이에요? 부속물이에요? 분리시켰을 때 본래 성질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본래 성질이 뭐예요? 나무. 분리시켰을 때 본래 성질이 나무의 성질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요렇게 떠서 분리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본래 성질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예, 이건 부속이에요. 됐어요? 이게 부속이라고요. 이렇게 나무를 땅에 심었다. 그럼 얘는 뭐다? 분리시켰을 때 본래 성질이 남아있으니까 얘는 무슨 물? 부속물. 자, 부속의 개념 다시 가세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자, 분리시켰을 때 본래 성질이 남아있다.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르고? 부속물. 분리시켰을 때 본래 성질이 남아있지 않다. 그럼 뭐에 불과하고? 부합물. 자, 그럼 나무를 심었다. 분리시켰을 때 본래의 나무의 성질이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다. 그럼 이건 무슨 물? 부속물. 자, 그러면 이제 부합물을 갈게요. 부합물. 나무는 부합물이 없습니다. 그럼 뭐냐? 자, 여기 여기 1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1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그 옆에다가 창고를 하나 지었어요. 자, 컨테이너를 가지고 창고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부속물, 부합물? 부속물이죠? 근데 여기 바로 옆에다가 요렇게 콘크리트로 자, 요렇게 창고를 지었어요. 이건 부속물, 부합물? 부합물이죠? 분리시켰을 때 본래 성질이 남아있지 않죠? 건물의 일부분으로 붙어 있잖아요. 분리시켰을 때 본래 성질이 남아있지 않죠? 깨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물? 부합물. 이건 무슨 물? 부속물. 이렇게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물의 구성요소가 됐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건물에 독립성이 있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부속이란 단어는 분리시켰을 때 본래 성질이 남아있으니까 독립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봐야 돼요. 분리시켰을 때 본래 성질이 남아있잖아요. 독립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독립성이 있는 거고요. 여기는 독립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건물의 구성요소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서부터 개념을 잡으세요. 자, 이 시계줄도 손목시계에서 독립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떼버리면 그만이잖아요. 본래 성질이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속이라는 단어는 독립성이 남아있고, 그래서 독립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부속이라고 부르고, 부합은 부착시켰으면 하나로 합해져 버리니까 독립성이 없죠. 그래서 뭐가 돼버린다? 구성요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에 페인트를 발랐다? 이건 부합이에요, 부속이에요? 부합이죠. 자동차에 뭐가 돼버렸다? 구성요소가 돼버렸다. 이렇게 가야 돼요. 이 개념을 지금서부터 잡지 않으면 나중에 C급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한 번만 정리할게요. 나중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판서를 깔끔하게 지금은 안 해드리는데 나중엔 다 해드려요. 이렇게 해드려요. 부속. 자, 부속물은 독립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립성이 있어서 부속은 독립성이 있다. 그래서 분리 시 본래 성질 유지. 자, 그 다음에 부합이죠. 부합은 독립성이 없어서 구성요소라고 불러요. 분리 시 본래 성질이 없어짐. 되셨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라는 건 땅에 박혀 있다가 뽑았는데 본래 성질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무를 뽑는 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부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건물에다가 증축을 하거나 뭘 부착시켰을 때에는 때에 따라서는 뭐가 되기도 하고 부속이 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뭐가 되기도 하고 부합이 되기도 해요. 이게 시험 문제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가서 좀 더 자세한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개념 정도만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럼 넘기세요. 자, 75페이지, 76페이지 쭉쭉 넘기시고 자, 그 다음에 78페이지 가시게 되면 여러분 법률행위가 있죠? 예, 법률행위도 가볍게 넘겨주세요. 자, 80페이지 가십니다. 제2절 의사표시죠. 자, 의사표시에서는 의사표시의 구조에다가 별표를 하나 치세요. 거기는 여러분 제가 자세하게 써놓긴 했지만 그걸 다 보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다 보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법률행위는 뭐를 요소로 한다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합니다. 그러면 의사표시라는 단어는 뭐냐? 우리가 어떤 의사를 가지고 그걸 외부로 뭐 한다? 표시한다. 예,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다는 얘기는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할 의사가 있는 거죠.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표시하고 있는 거죠. 저한테 명시적으로 표시한 적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묵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의사표시 방법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묵시적으로 의사를 표시하시는 거죠. 동영상을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여러분 이때 의사를 표시하는데 그러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의사를 가지고 그걸 외부로 표시하네?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런 의사표시는 제가 알겠어요.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하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동기는 제가 알아요, 몰라요? 동기라는 건 계기예요. 이 일을 하는 목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80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의사표시의 구조. 자, 의사와 표시가 있다. 이게 의사표시예요. 됐죠? 그래서 그 옆에 나와 있는 내용은 여러분 뭐를 기억하시면 되냐면 표시는 왼쪽에 우측에 밑줄 그으세요.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표명하는 행위다. 외부로 표시하는 행위고요. 의사를 보시게 되면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실제 의사다. 실제 의사에 밑줄 그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있는 가로 안에 있는 그 화살표는 뭐냐면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하고 싶다는 의사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를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의사표시를 하게 된 계기, 목적,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동기. 그래서 여러분 동기라는 개념이 잘 느낌이 없는데 이 동기라는 부분이 바로 의사표시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점점점점점 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여러분들의 의사와 표시는 표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사까지 알겠는데 동기까지는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직접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고 싶다. 왜 이걸 공부하시죠? 동기. 네? 돈 벌라고요?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자꾸 눈길을 외면하는데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아니 본인 네. 공부하려고요? 순수하게 학문적인 기비로 공부하시려고? 좋습니다. 자, 그럼 또 자꾸 왜 여기? 예? 아, 좋은 직업 가지려고. 예. 이렇게 각각의 그게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외부로 표시하지 않으면 제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공부하실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의사표시를 공부할 땐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공부하셔야 되는데 일단 의사를 가지고 있고 그걸 외부로 표시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뭐다? 동기. 동기는 제가 알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아셨죠? 동기는 제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동기는 어떤 경우냐면, 보세요. 여러분, 사기를 우리가 아까 전에 비진의 표시라고 했죠? 비진의 표시는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해요, 달라요? 내가 생각했던 의사는 커피를 사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커피를 사드릴게요 라고 얘기했죠. 그럼 의사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하죠. 맞죠? 그런데 여러분, 사기를 한번 당해볼게요. 사기. 사기를 당하면 의사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걸 공부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거짓말인데요? 그거를 절대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뭐가 거짓말인데? 뭐가 거짓말인데?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된다고요. 사기당했어. 뭐가 사기당한 건데? 자, 여러분, 여기서 사기당한 걸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는 사람을 사기치는 걸 봤는데, 자, 쟤한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저한테 10만 원을 빌려주시면 제가 일주일 후에 15만 원 갚을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 거래를 계속 해보니까 진짜 15만 원을 갚는 거예요. 나중에는 속는셈 치고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150만 원을 일주일에 갚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어떤 게 생겨요? 1000만 원이면 1500, 1억이면 1억 5천, 10억이면 15억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면 여러분, 돈을 빌려주고 싶은 의사가 계속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래서 돈을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빌려줘요. 그럼 어디 부분을 건드린 거예요, 저는? 사기칠 때.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주게 된 계기, 목적이 뭐예요? 1.5배, 일주일에 1.5배죠. 여기를 계속 건드려요. 일주일 후에 1.5배야. 여기를 계속 건드려요. 여기 부분을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1.5배라고 생각하니까 처음에 100만 원 빌려주니까 우와 150만 원. 1000만 원 빌려주니까 오 1500만 원. 1억을 빌려주니까 오 1500, 1억 5천. 이렇게 일주일 만에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기꾼들이 이렇게 쭉 사기를 쳐놓고 동기를 확실하게 굳혀버려요. 일주일에 1.5배야 이렇게 굳혀요. 그러니까 야, 나 이제 안 빌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왜? 마지막으로 큰 거 한 건 하고 이제 큰 거 한 번만 돈이 필요한데 뭐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야 그러지 말고 빌려달라고 해. 내 빌려줄게. 그래서 막 주위 사람까지 다 끌어모아서 100억을 빌려줬어요. 그랬더니 안 와요. 연락이. 자, 그럼 어디를 건드린다? 동기를 건드려서 주고 싶은 의사와 줘버리는 거죠. 여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일치해요. 사기는 일치해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공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의사표시의 종류와 구조 보시게 되면 비진의 표시 밑에 그림이 있죠. 의사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하니까 의사표시 사이에 X라고 쳐놨죠. 그 다음에 우측에 사기 강박을 보세요. 의사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일치하죠. 이런 거예요. 나중에 이걸 공부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다 공부하실 거고 철저하게 분석을 하시면 거저 먹게 되실 건데 무조건 그 전에 우리가 인문특강에서 뭐는 기억해야 된다? 의사가 있고 그걸 표시하고 뭐까지? 동기까지 이렇게 세 가지는 있다. 이렇게 한 번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의사표시는 됐고요. 여러분 86페이지 가보세요. 자, 대리입니다. 대리. 86페이지 대리 부분 보시죠. 어이구, 여러분 제3절 대리죠. 그래서 그 밑에 용어가 돼 있죠. 자, 제114조 밑에 보시면 대리, 대신해서 의사표시를 해주는 자고 그 다음에 대리인이 대신해서 의사표시를 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116조를 보세요. 자, 116조 보시면 대리행위 하자죠. 대리행위 하자는 자, 맨 밑에 밑줄 그으세요. 사실요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본인이 의사표시예요? 대리인이 의사표시예요? 대리인이 있으면 본인이 의사표시예요? 대리인이 의사표시예요? 대리인이 하죠.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그 의사표시의 하자는 본인을 기준으로 봐야 되겠어요? 의사표시한 대리인 기준으로 봐야 되겠어요? 이거 보세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서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제가 제 친구 녀석이 하나 있는데요. 실제로 있었어요. 자, 회계사예요. 회계사였는데 걔가 회계법인을 나와서 세무사를 했어요. 자, 그런데 자 김묘비가 말이죠.
세금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제 회계사 제 친구가 갑자기 야 국세청에다가 너 지금 받은 계약금이 있잖아. 그거 세금 내야 돼. 그래서 500만 원 내라고 그래서 500만 원 냈어요.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했죠. 500만 원 냈죠. 그러면 누가 낸 거예요? 대리인이 낸 거예요? 김묘협이 내야 돼요? 김묘협이 내야 되는 거죠? 대리인이 500만 원 내겠습니다. 의사표시를 했으면 당연히 계약의 당사자가 이렇게 될 거니까 김묘협이 500만 원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거 내지 않아도 세금을 낸 거예요. 그러면 이때에는 김묘협이 의사표시한 거예요? 대리인이 의사표시한 거예요? 대리인이 의사표시했죠? 그러면 그 하자는 누굴 기준으로 봐야 돼요? 얘가 500만 원 내라고 해서 냈는데 이게 낼 필요가 있는 세금인지 아닌지 누굴 기준으로 봐야 돼요? 대리인의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봐야 되죠.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했으니까. 의사표시를 했는데 이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어디를 기준으로 봐야 돼요? 대리인의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근데 잘못 냈다. 잘못 냈대요. 그러면 제가 의사표시한 게 아니잖아요. 얘가 한 거잖아요. 항상 누굴 기준으로 봐야 된다? 대리인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했는데 그 대리인의 의사표시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를 누굴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요? 의사표시를 한 대리인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의사표시를 통해서 계약의 당사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자, 친구가 제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잘못 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친구인 대리인은 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잘못 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세금을 냈어요. 그러면 제가 국세청에다 뭐라고 얘기해요? 세무사가 실수해서 잘못 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환불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누굴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해야 돼요? 대리인 기준으로 의사표시 하자 여부를 판단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게 되면은 나중에 공부하실 건데 자, 여러분 116조 해가지고 대리행위의 하자는 누구를 표준으로 결정한다?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의사표시를 누가 하니까? 대리인이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법률행위라는 의사표시의 하자는 자, 법률행위라는 의사표시의 하자인데 선생님 거기 대리행위라고 돼 있는데요.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죠. 대리행위의 하자는 의사표시의 하자는 여러분 당연히 의사표시를 본인이 한 게 아니라 대리인이 했으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결정하냐면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행위에 대한 효과는 누구한테 가는 거죠? 본인은 계약의 당사자는 본인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죠. 맞죠? 본인이 계약의 기준의 당사자가 됩니다. 그래서 대리 행위를 한 사람, 의사표시를 한 사람을 기준으로 의사표시가 잘 됐니 잘못됐니 하자는 당연히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걔를 기준으로 보고 그 기준으로 인해서 생긴 효과는 항상 누구한테 가고 본인한테 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것도 제가 내는 거고 환불을 받는 것도 제가 받는 겁니다. 근데 누구 의사표시가 잘못됐다? 대리인의 의사표시가 잘못됐다. 대리인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자, 또 뒤로 넘겨보세요. 자, 89페이지 가시면은 여러분 임의 대리인의 복인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세무사한테 갔어요. 자, 얼렁뚱땅 대충하는 내 친구 말고 자, 다른 세무사한테 갔어요. 자, 그럼 제가 세무사한테 갑니다. 이렇게. 자, 을한테 아이고 세무신고 좀 의뢰하겠습니다 라고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얘가 저 대신에 국세청에 세무신고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을은 대리인이죠. 임의대리예요, 법정대리예요? 임의대리인이죠. 내가 선임한 대리인, 임의 대리인. 여러분 임의대리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세무사한테 가서 저 세무신고 좀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세무사가 나와요, 직원이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인 소개로 세무사를 소개를 받아서 세무신고를 의뢰했는데 제가 계속 통화를 했던 분은 여자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여자분하고 계속 통화해서 세무사가 여자분이신가 보다 하고 이렇게 1년이 지나고 세금 신고가 끝나고 세무사님이 직원을 데리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남자분과 여자분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자분한테 아이고 세무사님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자분이 막 손살을 치는 거예요. 저는 직원이고 이 남자분 이쪽 분이 여기 세무사님이라고. 응? 세무사님이 남자이셨어요? 난 계속 여자분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자,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무사께서 임의 대리인인데 자, 여기 나와 있는 직원을 시키셨어요. 직원에게 일을 시킨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세무사는 대리인이고 대리인이 그 직원한테 일을 시키는 건 뭐냐면 다시 그 밑에 있는 직원에게 대리인의 임무를 시킨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복대리라고 불러요. 본인이 직접 안 하고 밑에 있는 직원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120조를 보세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화가 나야 되는지 안 나야 되는지 보세요. 세무사를 만났는데 내가 누구한테 내가 직원한테 의뢰한 적이 있어? 내 세무사 당신한테 의뢰했는데 당신이 지금까지 나를 응대 안 하고 직원이 응대했단 말이야? 매우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120조를 보세요.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해서 부여되었다. 의사표시를 통해서 대리권이 부여되었다. 무슨 대리인? 임의 대리인이죠. 조문을 읽어보니까 대리권이 법률 행위, 의사표시에 의해서 부여된 경우 임의 대리인 때에는 대리인은 자 여기 대리인은 여러분 본인이 누구예요? 여기서 본인 누구죠? 갑이죠. 본인. 자,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본인의 승낙이 있을 때 복대리를 선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승낙이 자 여러분 저기 조문 읽는 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잘못 읽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게 그 2차 하시는 분 중에서 이렇게 읽으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아, 우리 학원 말고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 아니면 자, 여러분 어떻게 읽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 특이해요. 민법은, 법조문은 복대리는 선임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 이제부터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읽을 때 이렇게 읽어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오케이 여기고 두 번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아니면 복대리는 선임하지 못한다 이렇게 읽어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아니면 복대리는 선임하지 못한다 이렇게 끊어서 읽거든요. 근데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법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이렇게 끊으셔야 돼요. 아니면 이 전체에 아니면이 걸리는 거예요.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니면 복대리는 선임하지 못한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아셨어요? 둘 중에 하나가 걸려야 되니까. 그러면 자 여러분 이거를 제가 밑줄을 그을 때에는 이렇게 밑줄을 그어드려요. 여러분들이 이게 부정을 읽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긍정으로 밑줄을 그어드려요. 어떻게 하냐면 본인의 승낙 여기까지만 밑줄을 그어요.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 밑줄을 긋는다고요? 있는 때 그리고 복대리인을 선임 이렇게 밑줄을 그어드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읽혀요.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어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뭘 할 수 있어요?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 자체를 못 읽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이 민법은 굉장히 특이해요. 요렇게 가로를 치셔야 돼요. 보통 일반적인 문법은 여기서 끝나요. 본인의 승낙이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이렇게 하는데 민법은 전체 걸려요. 전체 요렇게 걸린다고요.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일반적인 문법이랑 좀 달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밑줄을 그을 때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반대로 읽어볼게요. 본인의 승낙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는 선임하지 못한다. 이렇게 읽으면 좀 읽혀요. 그래서 밑줄을 그을 때 정말 잘 그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저는 분명히 임의 대리인한테 세무신고를 맡겼어요. 그랬는데 저한테 승낙을 얻은 적이 없걸랑요. 그러면 복대리인 선임하지 못하거든요. 대신에 뭐가 있으면 가능해요? 부득이한 사유. 세무사 바빠요? 엄청 바빠요. 예, 그러면 무슨 사유에 들어가요? 부득이한 사유가 들어가요. 그러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절대 화낼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러셨나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여자 직원이셨고요. 여기 부분이 이제 세무사였어요. 남자 세무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성별을 이제 깜빡 거죠. 그래서 여기 복대리인 선임입니다. 그럼 복대리인 일을 처리해도 되는 거죠. 이게 복대리입니다. 그 정도 개념 잡으시면 되고요.
자, 뒤로 또 휘릭휘릭 넘겨볼게요. 자, 휘릭휘릭 넘겨보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90페이지를 한번 가보세요. 자, 90페이지 가시면 자, 125조에 표현대리라는 게 단어가 있어요.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자, 표현대리라는 단어 용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은요, 91페이지 표시되고 나타난 현상이 대리인처럼 보이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밑줄 그으세요. 표시되고 나타난 현상이 대리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말한다. 그럼 여러분 실상은 대리인이에요? 대리권이 없는 거예요? 대리권이 없어요. 대리권이 없는 무권 대리인. 자, 그 다음에 여러분 94페이지로 가보세요. 94페이지 보시면은 130조가 있어요. 무권 대리라고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무권 대리인. 자, 그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개념만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리는데 자, 저랑 같이 여기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전체적인 개념은 좀 아실 필요가 있으니까 나중에 설명을 다 드릴게요. 자,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줬어요. 야, 너 대리인. 자, 어떻게 줬느냐? 법률 행위를 통해서 줄 수도 있어요. 임의 대리인. 법률의 규정을 통해서 대리권이 성립될 수도 있어요. 법정 대리인이에요. 자, 얘는 대리인이죠. 그런데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요. 대리권을 안 줬어요. 근데 을이 내가 대리인인데? 라고 얘기를 하고 다녀요. 내가 대리인인데? 라고 하면서 갑의 대리인인 것처럼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얘는 대리권이 없다. 대리권이 없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무권대리라고 불러요. 얘도 대리권이 없으니까 대리권이 없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무권대리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는 대리라고 하면 대리권이 있다를 줄여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대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리권이 있다. 대리권이 있다. 이걸 줄여서 유권대리라고 안 하고 줄여서 대리라고만 부르는 거예요. 그럼 무권대리예요. 자, 그럼 대리권이 없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병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병이에요.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구라를 친 거죠. 그럼 여러분들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그럼 누구를 혼내야 되겠어요? 갑을 혼내요? 을을 혼내요? 그렇죠. 갑은 잘못이 없잖아요. 대리권도 안 줬는데. 대리라고 얘기가 뻥치고 다니까 얘를 혼내요. 큰일 날 뻔했네. 조진다고 할 뻔했네. 자, 그런데 여러분 표현대리라는 건 뭐냐면 표현대리. 자, 표현대리를 한번 가볼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표시되고 나타난 현상이 대리인 것처럼 보인다. 표시되고 표시의 표시 나타난 현상이 현상의 현 대리인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 표시되고 나타난 현상이 대리인인 것처럼 보인대요. 그럼 얘는 대리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길가에 지나가는 여자분이 내 아내처럼 보인다. 표시되고 나타난 현상이 내 아내처럼 보인다. 그럼 내 아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얘는 대리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갑이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아니 왜 책임을 지느냐? 표시된 현상이 누구 때문에 생겼니? 하니까 갑 때문에. 갑의 잘못 때문에. 갑의 잘못 때문에 대리인인 것처럼 표시된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누구 잘못이다? 갑의 잘못이다. 그럼 누가 책임져라? 갑이 책임을 지는 거죠. 갑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표현대리라는 개념만 한 번만 할게요. 여러분 자, 표현대리는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대리권이 없는데 표시된 현상이 갑 때문에 생겼을 때 잘못이 있는데요. 자, 이 갑의 잘못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125조, 126조, 129조가 있는데 지금 저랑 같이 90페이지를 보셨으니까 125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떤 일인지 한번 보세요. 자, 갑이 아버지고 을이 아들이에요. 갑과 을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을은 뭐 하느냐? 아들인데 백수예요, 백수. 그럼 집에서 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병을 기다가 만났어요. 갑이 이거 병! 하니까 병도 어이 갑!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막 인사를 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자, 병이 갑하고 막 인사를 하다가 옆에 을이 있잖아요. 붕어빵처럼 똑같이 생긴 애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야? 물어보니까 내 아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집에서 뭐 하는 애다? 백수하는 애란 말이죠. 근데
갑이, 병이, 그래서, 어이, 뭐해? 얘는 지금 뭐하냐? 그럼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집에서 백수야, 놀아. 이렇게 얘기를 하기 좀 뭐하니까, 갑이, 우리 회사에 나와서 내 일을 돕고 있어. 주로, 얘가 그래도 공부를 좀 했잖아. 부동산하고 어음 관련된 일을 도와주고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훌륭한 자식을 뒀네. 근데 대리권을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집에서 놀고 있다니까요. 집에서 놀고 있다니까요. 근데 부동산과 어음 관련돼서는 의사표시를 갑 대신에 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갑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죠? 갑이 지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을 때, 자, 이 을이 병을 찾아갔어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왔어! 갑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요번에 부동산 관련돼가지고 팔 게 있어서 왔는데, 아무래도 아저씨가 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하고 부동산을 팔아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그러면 병이 갑한테 간 거죠. 책임져. 너가 표시를 시켜서 그 현상이 얘가 뭐처럼 보였기 때문에 부동산과 어음 관련돼서는 의사표시를 대신할 수 있는 대리인처럼 보였기 때문에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갑에게 책임을 묻는다. 이걸 우린 뭐라고 한다? 표현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표현대리. 자, 그래서 여러분 표현대리는 그냥 표시되고 나타난 현상이 대리인처럼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 그 위에다 하나 쓰시면 더 좋겠죠. 표시되고 나타난 현상이 누구 때문에 생겼다? 갑 때문에, 본인 때문에 생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본인 때문에 생긴, 그 표시되고 나타난 현상이 대리인처럼 보인다. 그래서 실상은 대리권이 없는 무권 대리인이다. 자, 그러면 자, 되셨고, 그래서 그 옆에다가 하나만 더 쓰신다면, 그래서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하나만 더 쓰시면 되겠죠. 본인이 책임을 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가 훨씬 편하실 겁니다. 자, 되셨어요. 휘릭휘릭 넘기시고요. 자, 그 다음에 94페이지 무권대리죠. 자, 무권대리 가시면 94페이지 맨 위에 대리권이 없는 것을 말한다.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공부하실 게 얘도 대리권이 없죠? 얘도 대리권이 없죠. 얘도 대리권이 없고 얘도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권이 없는데 갑의 잘못이 있으면 뭐라고 부르고? 표현대리. 갑의 잘못이 없으면 뭐라고 부르고? 무권대리. 갑의 잘못이 없어지는 거죠. 갑의 잘못이 없으면 무권대리. 갑의 잘못이 있으면 뭐가 되고? 표현대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도 쭉쭉쭉 넘기시고요. 예, 무효화 취소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체계적으로 공부하셔야 되니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자, 104페이지 가시죠. 조건과 기한입니다. 여기 부분은 우리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할게요. 잠시만 쉬시죠.